찬바람이 기승을 부리던 1999년 어느 한 겨울,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에 살고 있는 당시 나이 18살 송혜이 양은 송탄여고 2학년에서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둘째 딸이었던 송양은 전교 1, 2위를 다툴 정도로 학업 성적도 아주 우수했던 학생이었죠. 2월 13일, 송양은 이날 3학년 반 평성이 있어서 오전에 학교에 갔다가 하교 후 오후 5시 30분경 남자친구를 만나러 송탄동 서정리에 갑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남자친구 집에서 친구들과 놀다 보니 시각은 밤 10시경. 막차 시간이 다가와서 송양은 급하게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송양이 막차를 타고 가는 모습은 친구들이 매웅해 주었기에 모두 목격을 한 상태였고, 당시 남자친구가 살던 송탄동과 송양의 집인 도일동은 불과 5km 정도 떨어지지 않은 지리적으로도 가까웠습니다. 보통 버스로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죠. 그로부터 얼마 후 송양은 마을 인근 도일동 하리마을 입구에서 내립니다. 하리마을은 번화한 도시와는 거리가 먼 주민이 적게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송양이 내린 후 집까지 비춰지는 모습은 온통 농과 밭, 야산뿐인 한적한 농로였고, 듬성듬성 희미한 가로등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천 번도 더 가봤을 그 길을 걸으며 송양은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밤 11시가 넘은 시각, 송양의 부모님은 딸의 귀가가 늦어지자 점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올 시간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혹시 우리 혜이 못 봤니? 송양의 부모님은 송양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송양과 같이 있었지만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해주고 그 뒤로는 각자 집을 가서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송양의 부모님의 전화로 친구들 또한 송양이 걱정되기는 매한가지였죠. 송양의 부모님은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집으로 오는 길목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송양의 흔적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는 상황. 가족들은 점점 불안해하며 새벽 6시경 경찰서에 찾아가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곤 바로 버스 회사로 찾아갑니다. 송양이 사라지던 그날 밤에 운행을 하던 버스 기사님이 혹시라도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이죠. 버스 회사의 도움으로 당시 버스 기사님을 만났고, 다행히도 실종 당일 송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운행 중 송양을 태웠다는 버스 기사님은 늦은 시간이라 송양과 남자 한 명만 버스에 타고 있었고, 10시 15분경 도일동 하리 입구에서 송양이 내렸는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도 송양을 따라 내렸다고 합니다. 버스 기사님은 그냥 같은 방향인 사람이겠거니 생각했다고 합니다. 인상착의는 오리털 파카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등산화 같은 신발을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버스 기사님이었죠. 하지만 너무 어두운 나머지 가장 중요한 생김새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몸에서 술 냄새가 났었고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송양이 버스에서 내렸고 한 남자가 뒤따라 내렸다. 이것이 목격된 송양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제일 처음 송양의 실종 신고를 한 건 송양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도 경찰은 단순 가출로 생각해서 수사를 계속 미뤘다고 합니다. 고3이면 학업 스트레스가 심했을 텐데 혼자 바람 쐬러 간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여기며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버스 기사님의 증언만 듣더라도 단순 가출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법한 사실이지만
그때 당시에 실종 수사가 대부분이 이런 늦장 수사가 대부분이었죠. 전국 미아 실종자 가족찾기 회장이신 나주봉 회장은 당시만 해도 경찰은 실종에 관심이 없었다. 성인 실종은 무조건 단순 가출로만 봤었다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송량이 실종된 지 3일이 지나고 나서야 가족들의 강한 항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단서도 사라지고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CCTV가 많이 보급되던 시대도 아니고 한적한 시골 마을이라 목격자도 없었죠. 경찰은 늦게나마 인원을 투입하여 갈대밭, 논밭, 산, 하수구 등 인근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송량의 흔적은 버스에서 내린 이후에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정류장에서 송량과 함께 내렸다는 이 남자. 이 남성의 인상착의로 파악한 결과 동네 사람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도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송량이 버스에 타기 전부터 따라왔던 것일까요? 아니면 버스에서 송량을 보고 따라 내렸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같은 방향이었던 사람일 뿐일까요?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송량을 목격했으며 송량의 뒤를 따라간 이 남자를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겁니다. 경찰은 이 남자를 찾기 위해 주변 마을과 일대 업소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 남자가 누구인지 찾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이 남자에 대해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버스 현장에도 CCTV가 없었고 일부러 흘린 흔적이나 몸싸움 과정에 생긴 자국조차 없었습니다. 송량의 아버지는 지금도 경찰의 수사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셨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렇다 할 단서가 나오지 않자 송량의 가족은 딸의 얼굴이 실린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평택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딸을 찾아다닙니다. 당시에 9천여 마리의 개를 키우셨다는 송량의 아버지는 가축을 팔며 전 재산을 정리하신 후에 송량을 찾아다니셨습니다. 1톤 트럭에 딸의 사진이 실린 전단지와 플랜카드를 붙이며 옆자리에는 송량의 어머니를 태우고 대한민국 땅에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전국을 누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송량의 어머니는 딸의 실종이 길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우울증과 심장병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결국 딸을 그리워하시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당시 송량의 실종 전단지를 방 바닥에 깔아 놓으시고 농약을 마셨다고 전해집니다. 딸을 찾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전단지를 품에 꼭 안은 채 쓰러져 계셨다고 합니다. 송량의 아버지는 아내의 싸늘한 주검 앞에서 통곡하시다 약속하십니다. 여보, 내가 우리 딸 꼭 찾을게.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 내가 꼭 찾을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송량을 찾는 것은 이제 오로지 송량의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이제 송량의 아버지의 일상은 아내와 함께 타고 다니던 트럭에 홀로 몸을 싣고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마다 플랜카드를 내걸며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이 일상이 되셨습니다. 또 전단지가 다 떨어지면 일용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또다시 거리로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차에서 먹고 자며 굶는 일도 다반사였죠. 지금까지 내건 플랜카드는 2,500장이 넘고 벽에 붙이며 사람들에게 나눠준 전단지만 300만 장이 넘습니다. 가족의 전 재산을 전단지와 플랜카드를 제작하는 데 쓰셨고 지금껏 딸을 찾기 위해 다닌 거리만 해도 지구를 20바퀴 돈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나 나들목,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곳 인근에서는 아버지가 내건 플랜카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차 안에는 나의 딸 송혜인은 꼭 찾는다 라는 글이 적힌 액자를 걸어 놓으며 항상 보신다고 해요. 주변에서는 이미 죽었으니 포기하라는 말도 많이 들리지만 송량의 아버지는 이럴 때마다 죽은 걸 확인하지도 못했는데 부모가 자식을 먼저 포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만약에 죽었다고 하더라도 딸의 시신만큼은 무조건 찾아야 한다고, 그래야 죽은 아내와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송량의 아버지는 되뇌입니다. 당시 설날 사흘 전이었다고 해요. 그랬기에 잠시 고향에 방문했던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닐까라는 추측에 마을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수사도 해보고 주변에 중장비 학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학원생까지 조사를 했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2004년 부산에서 송량의 명의로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이 포착되었고 경찰은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 급습하지만 송량의 아버지가 붙여놓은 전단지에 있던 신상정보로 도용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실종자 신상정보를 도용해서 인터넷을 하다니 참 미친 사람들이죠. 이 사건은 더 이상 진전이 없이 2014년 2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송량의 아버지는 오늘도 전단지를 붙이며 송량을 찾아 나섭니다.